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새로 만든 잠수함을 시찰한 것을 미국에서는 도발적 움직임으로 봅니다. 핵미사일 사정거리를 높일 수 있는 전진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으로 한국 공해에 침공해 한국이 대응하자 미국에서는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 군사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일본은 러시아, 중국, 한국을 모두 비난하는데 침공 영해가 독도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파웨이가 북한의 휴대폰 기관 시설을 8년 동안이나 비밀리에 구축했다는 보도가 사실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중의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은 더 강하게 한다 해도 같은 이슈로 북한과는 웃으면서 협상한다는 명분이 서질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에 입국한 지 2년 미만인 불법 체류자는 검거되면 청문회 없이 추방하는 정책이 확대 집행됩니다. 특정 인종과 커뮤니티에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고 이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국경에서 불법 입국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지 않는 안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예산안에 합의했는데 민주공화 양측에서 불만입니다. 최근 대통령과 고백 논란을 이어가는 2명의 소수인종 여성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의 호의적이 아닌 2명의 의원 입국을 이스라엘이 승인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브렉시트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저널리스트 출신의 보리스 존슨이 영국의 차기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99일 남은 브렉시트 마감 시한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세계가 지켜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제 나오는 북한 관련 뉴스가 크고 다 크네요. 그리고 보니까 3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적인 시각에서 한번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신포죠. 새로 잠수함을 만들어서 잠수함을 시찰을 했는데 이게 언제 간 것인지 북한에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곧 동해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고 미국에서는 새로운 위협으로 봅니다. 항상 이제 미사일의 핵 잠수함 핵 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를 했었을 때는 사정거리는 더 길어지고 이게 이제 육지에서보다 파악하기가 힘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고 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을 일본과 한국의 무역 문제 때문에 방문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워낙에 북한에 대해서는 강성인 사람이기 때문에 존 볼튼의 한국구 방문 시점에 딱 맞춰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를 시찰했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다는 게 다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냥 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이 아무 때 아무 뉴스나 발생 시점부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분명히 이게 이제 사정거리가 길어질 수 있겠네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신포에서 적어도 한 번 미사일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요. 풍계리 1호 테스트를 그곳에서 했고 최근에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군은 해군력도 강화를 해야지 된다. 잠수함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계리 1호가 이제 사정거리가 900마일 이상이고 풍계리 3호는 더 멀리 가고 당연히 이제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고요.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 같은 거, 구식, 작은 함대 같은 것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그래서 새로운 잠수함이라고 하니까 더 주목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인 인내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무조건 비난을 받지만 그때의 북한의 핵 능력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짚고
집권하고 나서 핵 능력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오바마 시절에 여러 가지 한국의 그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 또 북한이 뭔가 그 당시에는 위반한 것도 있고요. 약속을. 그래서 전략적 인내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지만 그 당시에 북한이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을 했다라는 그런 단계에 왔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단계에 못 갔기 때문에 그랬더라면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인 인내를 임기 2기에 그렇게 가지고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제 미국은 항상 뭔가를 더 준비하는 국가잖아요. 지금도 완전하게 북한이 미국에 다다르고 성공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 새로 만든 잠수함 그곳을 가서 시찰을 했다 하니까 그럼 뭔가가 더 나아졌겠네.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30개월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이 훨씬 오바마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가는 거죠. 뭔가가 더 강해졌겠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뭔가를 더 해야 되는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전문가가 많기는 많습니다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 만든 잠수함 이것을 시찰했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모닝뉴스에서도 자세히 들으셨습니다만 중국과 그 러시아가 군용기가 됐던 전투기가 됐던 이 러시아의 군용기는 정찰기잖아요. 뭐 A-50라는 조기 경보 통제기 이렇게 부르고 있던데 그것이 이제 한국의 그 방공 식별구역 같은 데는 다른 나라의 이런 군용기라든가 정찰기들도 미리 그 예고를 하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한국 영공을 침범을 했잖아요. 동해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침범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 9분, 9시 33분 두 번 몇 분씩 있어서 한국에서 뭔가를 경고를 했는데도 그 경고는 뭐 그 라디오 시그널을 보냈겠죠.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A-15, A-16 전투기로 뭐 360발 경고탄을 발사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는요. 예전에 한국이 이제 62년 만에 그 방공 그 식별구역을 넓혔다는 거죠. 2013년도에 그 한국의 그 방어 지역을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최근에 가만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독도 뭐 남중국해 등등에서 서로 이름을 다르게 부르면서 영해권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이제 그 방공 그 지역 같은 것도 서로 그 한국도 이렇게 62년 만에 처음으로 확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2013년도에 확장을 하고 나서 그 지역이 오버랩이 된다는 겁니다. 중국, 일본, 뭐 한국이 다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군용기와 정찰기로 합동 연합 비행 훈련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비행 훈련을 했는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지금 뭐 꼭 한국이 아닌 한국 영해가 아니다. 한국 영공도 아니고 한국의 무슨 뭐 어떠한 구역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최근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뭐 이란 영공을 침공을 했네. 이란은 그러면서 미국의 드론을 격추시켰고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거기에 또 일본은 독도가 우리 땅이다 하면서 한국이 그곳에서 F-15, F-16 전투기로 이제 360발이나 경고탄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영해를 그 피해를 그 한국의 머신건이 우리 지역 독도를 일본이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서 이거 우리 지역을 파손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에도 불만을 얘기를 했고 한국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된다 하고 이제 그 러시아와 중국 측에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그 아시아에서의 그렇게 영해, 영공 또 방공 식별구역이 오버랩
오버랩되고 서로 점점 넓혀가다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감시를 하는 조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동북아시아에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방공 식별구역에서는 위반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으로 이제는 영공까지 침범한 것은 처음이다. 이것은 뭐 중국과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 같은 그 침범은 처음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던데 그런 의미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미국에서 볼 수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지금 미국이 북한과 어떤 회담을 하는데 날짜가 잡히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 해주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그동안도 유엔 제재 같은 것을 위반을 하면서 북한을 돕더니 아니 이번에는 군사력으로 합동을 했었다는 여기에 미국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1950년부터 53년까지 그 전쟁을 구소련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립은 1990년대 구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이렇게 러시아가 한국에는 한국전과도 연관이 되고 북한과 관련이 깊다 하는 뜻에서 미국이 주목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 파웨이 이슈가 또 겹쳐지게 되는데 이 내용도 어제 오후부터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웨이가 8년 동안이나 그 사이에 이제 2016년도 껴있고요. 2016년도는 유엔 제재가 아주 그 강했었던 때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김일성 광장 그 가까이에 있는 비싸지 않은 호텔에서 파웨이 직원과 파웨이도 미국에서는 물론 민간 기업입니다만은 통신 장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삼성보다 휴대폰을 좀 덜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숫자로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 비싸서 그렇지 삼성 것이요. 그래서 이 파웨이는 민간 기업이지만 군 출신, 뭐 시진핑과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 파웨이라는 회사가 중국의 국영 기업인 팬다 인터내셔널 인포메이션과 합작을 해서 이제 그 북한의 3G 휴대폰 같은 기간 산업을 8년 동안이나 비밀리에 놔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파웨이의 전 직원이 이제 제보를 한 그런 자료를 통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 같은 보도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아주 그 전문 기자들이 여러 명이 아주 공들여서 취재를 하고 파웨이에도 묻기도 하고 그랬더니 파웨이의 대변인이 그 자료가 워싱턴 포스트가 기사를 쓸 때 참고한 자료가 거짓이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했다라고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이제 그 국무부 관계자 또 무슨 법무부 관계자들 말도 좀 그 대통령과 다르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이제 파키스탄 지도자와 그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때 사람들이 이 내용 아느냐 워싱턴 포스트 보도하니까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5G 그 5G에 대해서 나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받고 있어. 보고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 다 알고 있어. 더 들여다봐야지 되겠어 했는데 5G가 아니라 지금 미국이 이제 파웨이를 막고 하는 것은 5G를 파웨이에서 개발을 해서 다른 나라에 팔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국가안보 위배된다. 또 미국에 스파이를 할 수 있다 하면서 미국 회사만 파웨이와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파웨이와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5G인데 파웨이가 북한에 해준 것은 5G가 아니라 그보다 한참 아래 단계인 3G인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중국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쭉 있어 왔었다는 거예요. 8년 동안이니까요. 이 김정은이 그 정권을 잡기 전부터 그런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지금 무역 협상을 하는데 아니 유엔 제재 이거 위반이잖아. 북한을 그렇게 비밀리에 도와주는 것 하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법무부만 하더라도 이 파웨이가 무슨 뭐 사기를 저질렀다. 미국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 그 이란과 파웨이가 거래를 했다 하면서 여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파웨이 창업자 딸도 체포하고 그러면 북한에서는 8년 동안이나 북한의 3G를 구축하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이 지금 알고 보니까 휴대폰이 그렇게 많아진 것이 이 파웨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겠다 하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파웨이를 비난을 하면서 북한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랬어요.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무슨 뭐 서신이 오고 갔다 했는데 한국 번역이 서신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서로 어떠한 그 의견들을 나누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는 똑같은 이슈로 파웨이를 더 압박하고 중국을 더 압박한다고 하는데 북한과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다. 아직 뭐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북한에 달렸어. 북한이 준비가 되면은 우리 뭐 회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사롭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는 파웨이가 북한에 그런 것을 해줬다는 것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지만 완전히 통신망을 구축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8년 동안이나 비밀리에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은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난 주에는 뉴욕 타임스가 그렇게 유엔의 제재가 강할 때 북한에 뭐 100만 달러가 넘는 머세디스 벤츠도 들어갔고 롤스로이스도 들어갔고 그 자동차를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 다 타고 다녔고 북한을 방문했었을 때 그렇다면은 유엔 제재 자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일 뿐더러 뭐 다른 나라 그 머세디스 벤츠가 들어갈 때도 역시 중국도 개입했고요. 러시아도 개입했고 한국, 일본, 네덜란드 다 개입됐습니다. 일본이야 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본의 그 항구를 거쳐서 한국의 부산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고려항공이 그 이제 비행기로 실어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머세디스 벤츠나 롤스로이스를 그렇게 볼 때 아무리 유엔 제재를 하고 미국이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을 하면은 벤츠도 들어가고 롤스로이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국의 독도에 군사적인 침공까지 할 수도 있다. 파웨이는 또 기간 산업까지 유치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것을 그 이중적인 구조로 북한은 뭐든지 다 지금 잘하고 있어. 나하고 잘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한 그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파웨이의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댓글 다는데 상당 부분이 아무리 미국이 날고 기어봤자 북한의 어떤 그 핵 협상을 할 때도 나중에는 결국은 또다시 중국이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꼭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술적인 테크놀로지가 없으면 뭐 안 되니까는요. 그런 것까지 중국이 도와줬었다는 거죠. 잠시 뒤에는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던 그 2년 미만의 불법 체류자를 재판 없이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서 아주 뭐 상당히 그 뉴스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오늘 탑 뉴스는 내일 있을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의회 청문회인데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이민자들로서는 그 들어둘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고 이제 오후가 되니까 이제 그게 좀 제대로 나오던데요. 지금까지는 미국의 그 이민 판사 앞에서 청문회 없이 누군가가 체포됐을 때 서류 미비자일 경우 추방될 때는 지금 정책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국경 인근에서 100마일 이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로서 미국에 들어온 지 2주일 미만 된 사람.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확장을 하는 거죠. 2년 미만으로. 그리고 곧 시행된다고 하고요. 오늘부터 물론 이 포커스 자체는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 중미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항상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확대 해석이 되고 누군가가 그러면은
당신 그 무슨 뭐 영주권을 보여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이민 사회에 더 많이 적용이 되고 인종 차별이 될 수 있다는 페이퍼 보여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고소가 들어갔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확대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적인 서류 미비자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 1,100만 명 된다는 서류 미비자 가운데서 한 3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의 이제 보통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평균 한 15년 정도는 살고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온갖 사연들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행한다 하는데 30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뭐 결과가 얼만큼 나올지는 모르지만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민에 대해서 강하게 하겠다, 강한 뭐 단속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지난번에 첫 번째 그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를 할 때 마르코 루비오는 공화당이지만요. 그 당시에 이제 주택부 장관이었었던 전에 훌리안 카스트로가 후보, 민주당 지금 후보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들고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경에서 사람들이 체포되고 뭐 이런 일에서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벌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이 있었고 그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벌 줘서는 안 된다라고 손을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후보들의 생각과는. 지금 예비선거에서는 조금 더 민주당 색깔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NPR 방송과 PBS 뉴스 아워 그러니까 전부 공영방송이네요. 항상 이 두 공영방송은 마리스트와 함께 여론조사를 합니다. 했더니 전체적으로는 66%가 아니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으면 벌을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벌 주지 않는 건 나쁜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화당은 87%가 당연히 벌 줘야지 민주당도 47%가 벌을 줘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측은지심이 있는 것 같고 그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남녀 차이 남자는 당연히 벌 줘야지 75% 뭐 정도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공화당과 민주당 남녀 이렇게 좀 차이가 아무튼 있습니다. 1,346명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사를 해서 오차 범위는 3.5%에서 5.4%, 오차 범위가 조금 큰 편이네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강한 이민 정책이 나오는데 한가운데에는 항상 스티븐 밀러라는 백악관의 대통령의 자문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라고 잘못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산타모니카에서 간 30대 초반에 스티븐 밀러. 이 사람은 주이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민에 대해서 강경하게 해야지 된다 하고 굉장히 그 주장을 많이 하는데 스티븐 밀러의 누굽니까? 삼촌입니까? 아무튼 친척이에요. 그 스티븐 밀러가 네퓨예요. 이분께는 데이빗 글로세치라고 이분이 이제 은퇴한 그 신경 심리학자인데 지난 8월 달에도 뭐 어디엔가 에세이를 쓰셨는데 우리 그 조카가 참 위선적이다. 그 조카가 미국에서 왜 살게 됐느냐. 1990년대 초에 우리 가족이 유럽에서 그 당시에 반유대 정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정말 도망와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잘 살면서 자신이 지금 백악관까지 가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썼는데 어제는 아예 조금 더 나아가서 MSNBC의 레이첼 매도우 쇼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 레이첼 매도우 쇼가 미국에서 가장 매체 가운데서도 진보 중에 진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본인의 뿌리를 모르고 그러느냐. 지금 난민으로 오는 사람도 우리 가족이 예전에 주희 씨였는데 그리고 나서도 얼마나 지금 주희 씨가 지금이니까 큰 소리 치지 학대받고 박대받았던 시절이 수십 년입니까?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난민으로 오겠다는 사람, 이민 좀 오겠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매정하냐,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조카가 스티븐 밀러가 대통령과 같이
이민법을 강경하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은 오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이 공화당에 표를 더 많이 줄 것 같아, 남미에서 오는 사람이 민주당에 표를 더 많이 줄 것 같아. 목표는 그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누구를 찍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민 정책을 공화당에 표를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이 혐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표를 많이 주고 있으니까요. 하면서 스티븐 밀러는, 조카와 그 대통령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도, 유대인도 그 학대 박대가 힘들어서 미국으로 살려고 왔던 사람으로 지금 중미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인종차별주의는 1968년도 조지 월러스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인종차별주의 이런 것을 퍼뜨리면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데 졌잖아요. 그때 이미 게임 끝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있을 이 내용은, 내일은 이제 이미 이 시간쯤에는 청문회가 시작이 될 거예요. 시작이 한참 됐었던, 몇 시간 지난 때이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일 있을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그 하원 청문회가 아주 폭발적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맞아,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는데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그 전에 또 수없이 그 러시아와 접촉을 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런 것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사법 방해를 한 게 맞아, 일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도록, 확신이 들도록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내일 청문회에서 얘기해 줄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특별검사는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48페이지나 되는데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 된다. 내 말은 간단하다. 러시아 개입했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 뭐 접촉이 있었지만 기소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 스모킹건을 찾지 못했다. 대통령의 사법방해, 법무장관은 사법방해 없었다고 하고 대통령도 무죄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대통령이 사법방해에 대해서 무죄였다면 내가 무죄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다만 나는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법무부의 규율이 있어서 규율에 따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내일 텔레비전에 나오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듯이 이 특별검사 또 신뢰감을 갖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300번도 넘게 트윗으로 이 특별검사를 비난했는데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두 사람 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뭐 두 사람 다 아이비리그를 졸업을 하고, 한 사람은 자원에서 베트남에 갔고, 한 사람은 뼈가 자란다고 하면서 5번인가 4번인가를 징집을 회피를 했고, 한 사람은 계속 아버지 돈을 이어받아서 돈을 쫓았고, 또 다른 사람은 집에 돈은 많은데 나는 공직을 하겠다 해서 변호사도 안 하고 검사로 길을 택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본인에 대한 그 성격을 이미,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민주당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사법위원회에서 3시간 사법방해에 대해서, 그리고 정보위원회에서 2시간 러시아 그 개입과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의 개입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내일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는가?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기소를 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의 답 같은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이 그 백악관의 그 법률 자문에게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를 해고하라는 누구죠? 그거
누구죠? 그 기구를 말하느라고 그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FBI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고하라고 명령을 내리고도 또 그 명령 내렸던 내가 명령 내렸다고 하지 마라. 부정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또 이제 그 법률 자문에게 의외 증언은 못하도록 거부하도록 하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내용을 안다는 것은 북한과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북한과 사랑에 빠지는 게 더 쉬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야유 섞인 그런 비유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뭐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의 상원의 원내대표가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이다. 북한과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게 더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길 끌려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랜드 스탠딩. 이게 이제 의원들이 이제 좀 그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확 튀어보려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내용 충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굉장히 당파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 그 법사위원장이었던 데빈 누네스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게 모든 일들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정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요. 그런 일이고 아무튼 내일 있을 이 문제에 대통령은 나 안 볼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maybe 조금은 볼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내일 아마 여기에 완전히 그 텔레비전에서 어디 가지도 않고 볼 것 같습니다. 내일 탑뉴스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으시거나 아니거나 이미 정해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 하도 그 사건과 비슷한 큰 뉴스가 많아서 이런 뉴스 뭐 중요하기도 한데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제 오랜만에 미국의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를 해서 이제 2년짜리 예산안에 합의를 했거든요. 이 예산안에 합의를 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난번에 연방정부 예산안에 합의되지 않아서 문 닫았죠. 그런 일 없어도 되고 또 연방 채무 불이행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싫어하고 공화당도 싫어하는 게 민주당에서는 그 예산안이 아주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대통령이 멕시코에 벽을 짓는다고 다른 부서에서 돈을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막지 못했다 해서 불만을 하고 그리고 공화당은 아니 무슨 빚을 그렇게 늘어나는데 뭐 이러면서 서로 그 의원들마다 다 그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쨌든 민주당이 같이 일을 해서 국방 예산 같은 것은 많이 늘렸고요. 2020년에 220억 달러 늘렸고 국방이 아닌 다른 예산에 270억 달러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보 분야에 뭔가가 잘 됐다는 그 정도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아주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고 또 다른 것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네요. 루이지아나 시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일수록 뭔가 이민자에 대해서 좀 그 눈초리가 날카롭고 고백, 센터백 이런 것에 박수를 치죠. 뉴올리언스 인근에 있는 그레타 가을보. 예쁜 이름인데요. 그 도시가 인구가 한 18,000명 있는데 이 경찰국장이 창피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관을 2명이나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대통령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에 대해서 뭔가 이게 그 가짜 페이크 패러디 사이트의 것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갖다가 링크를 시켜놓고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그리고 뭐 총 맞아야지 된다는 등 뭐 이런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해고를 그 사람들이 경관이 이것이 패러디 사이트였던 것을 알고 링크했는지 링크하지 않았는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 해고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위에서부터 인종차별적인 발언 같은 것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이 내려오면서
생기는 부작용이죠. 원래 이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이 작은 그 도시에 두 명의 경관이 해고당할 일은 없었을 것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델마 앤 루이지라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나 데이비스와 수잔 서랜든이 그냥 자동차 타고 촥 가는 그 로드무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의 윌리엄 맥건이라는 아주 그 보수적인 칼럼니스트가 두 사람, 좀 전에 얘기를 했었던 사람과 또 다른 편인 4명이잖아요. 대통령이 고백한 사람 2명 있고 또 다른 2명 이제 그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말고 나머지 3명에 속해 있는 2명이 지금 이스라엘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지나 데이비스와 수잔 서랜든이 길을 가면서 실수를 많이 하죠. 선택을 계속 나쁜 선택을 하면서 그러한 것에 빗대서 지금 이 2명의 의원, 한 명은 팔레스타인 아버지 어머니가 팔레스타인계고 할머니가 지금도 서한지구에 산다고 자주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라시다 그 틸립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대통령이 Send her back 구호를 일으키게 했었던 이란 오마르 미네소타에 역시 그 스카프 쓰고 다니고 무슬림이고 그리고 또 소말리아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이 2명이 특히 한 명은 팔레스타인의 할머니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는데 가봤자 계속 실수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뭐 칼럼의 내용도 없어요. 그런 그 비난하는 내용인데 벤자민 네탄야후나 이스라엘에서도 이 두 사람의 입국을 막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란 오마르 같은 경우는 벤자민스 베이비라고 해서 미국에 본인이 초선 연방 하원 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그 유대인의 돈에 꼼짝 못하고 있더라. 말하자면은 정말 그들의 그 사주를 받아서 일하고 있더라 하는 비난을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틸립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머니 아버지가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이고 본인은 미시간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입국을 막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그 비난만 받는다 해서 벤자민 네탄야후도 오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지금 이 칼럼니스트는 두 사람이 가봤자 아주 울퉁불퉁한 길에서 울퉁불퉁한 일들만 하고 올 것이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참 아마 그 보리스 존슨조차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영국의 총리가 누가 되느냐를 가장 그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 것은 브렉시트 때문에 그렇죠. 브렉시트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탈퇴를 한다면 그 다음에 미국과의 무역은 어떻게 되는가? 세계의 어떤 그 무역에 있어서의 관계, 지형 같은 것이 바뀌면서 경제계가 요동을 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궁금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보리스 존슨이라는 브렉시트를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를 했었고 런던의 시장이었었던 사람이 전에 그 외무장관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브렉시트를 강하게 찬성을 했기 때문에 테레사 메이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을 이제 외무장관으로 시켰는데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서 이제 뭐 날이 밝으면 뭐 선서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텐데 예전에 그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내가 그 총리가 영국 총리가 된다는 것은 올리브가 뭐 환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런 확률 자체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영국 총리로 돼서 이 사람이 되면서 그 반대파들은 이미 다 좀 그 물러나기도 했고요. 99일밖에 남지 않아서 이 브렉시트에서 그 탈퇴하고 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영국적인 면에서는 볼 게 너무너무 많죠. 왜냐하면은 이 보수당이 당원도 그 16만 명이나 있는 곳이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99일 동안에 딜이 없이 정말로 노딜로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한다면 그야말로 영국에도 너무 큰 혼란이고 다른 나라에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는 할 텐데 이 사람이 또 항상 해왔던 말 가운데 하나가 영국의 정책에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can do
정신이 없다, can do spirit이 없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해서 본인은 이 can do spirit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뭐 글 하나 썼던데요. 이 사람 뭐 터키계이고요. 그리고 그 저널리즘 공부를 했고 옥스포드에서 이튼 스쿨 나왔고요. 그리고 뭐 저널리스트이기도 했어요. 2008년부터 16년까지는 런던 시장이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런던의 국무장관이었는데 굉장히 좀 완전히 점잖고 얌전하고 침착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새로운 인물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뭔가가 좀 잘 맞겠다 하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보리스 존슨을 지금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홍콩에서 시위가 있었을 때 뭐 인구 한 700 몇십만 명 가운데서 100만 명 이상이 나왔고 나중에는 뭐 200만 명 가까이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푸에르토리코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니까 인구가 푸에르토리코가 한 32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 100만 명 정도가 나와서 뭐 결국은 이 주지사가 뭐 여성에 관해서 혐오적인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런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못 살겠다 아니겠어요, 푸에르토리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과를 했어도 물러나라 하는 건데, 미국 대선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경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